이미 15살에 자신이 살던 오마하 북부농지 49,000평을 사들여 소작농을 통해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자신을 가리키던 담임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던 아이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 성공 비법으로 자신의 삶을 절대 얌전히 대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했던 주식 통장을 통해 처음으로 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6살 때부터 껌을 박스채로 사서 팔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사업가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11살이 되면서부터는 그 추운 겨울에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며, 어느 날에는 그렇게 돌리던 신문의 검은 잉크 때문에 항상 까매져 있던 자신의 11살 손을 들여다보며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5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억만장자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오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릴 것이다. 그랬던 그는 지금 하루 평균 46억을 버는 세계 상위 1%가 되어져 있고, 그런 삶을 스스로 증명해주며 주어진 삶을 절대 얌전히 대하지 말아야 성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성공을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하여 성공에 이른 모든 이들은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어진 삶 그대로를 살지 않았고 오히려 거슬러 역행하며 살아내었습니다. 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고, 4살 때 아버지에게 버려져 노숙을 했던 고아 출신 입양아는 17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삶 그대로를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하며 영어 단 한마디도 못했던 자신의 삶을 다그쳐 단 18개월 만에 오직 독학으로만 미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석박사까지 따내며 정계에 입문하면서는 내리 5선까지 성공했던 미 워싱턴 상원의원 신호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편견과 맞서 싸웠고, 자신의 운명을 짓누리라는 그 모든 압박과 무게, 압력에 대해 당당히 맞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 상상조차 못할 방법들을 찾아내며 끝끝내 자신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53세가 될 때까지 종이컵, 피아노, 믹서기를 팔았던 세일즈맨 네이크 로건, 안주하려는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도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나의 미래를 거머쥐려 노력하고 있어. 그게 바로 나와 당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인생은 말이야, 겁쟁이처럼 점잔만을 빼는 패배자에게는 절대 너그럽지 못하거든. 이들은 모두 성공을 꿈꾸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시게. 압력과 짓밟으려는 세상의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당신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 또한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35살이 될 때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 결심했던 12살 소년 워렌 버핏은 그 두 번째 성공 비법으로 평생을 통해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꿈을 꿨던 11살 소년은 어느덧 21살 청년이 되었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핀볼 머신 사업을 매각하고 농지 임대 사업 그리고 주식 투자로 이미 경제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결혼을 했지만, 집을 사는 대신 밤마다 쥐들이 돌아다니던 오래된 아파트에 월세 65달러를 내며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딸 수지가 태어났을 때는 따로 잠잘 방을 마련하지 못해 옷장 안에 딸 아이의 잠자리를 마련해주며 신혼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상은 이런 워렌 버핏에게 웬 너스레를 떠냐라고 말했지만, 21살 청년 워렌 버핏은 자신의 꿈, 백만장자의 꿈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이 결심의 시작은 이미 11살 때 읽었던 1000달러를 벌 수 있는 10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 시작되었고, 가장 빨리 백만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만 자신이 빨리 백만장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여 자신에게 돌아왔던 돈들은 또다시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며 불려져 또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21살 청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돈 벌기와 절제에 무섭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15살 때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알게 되며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철저하게 지켜내고 겸손한 생활 태도로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성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독하게 지켜냈던 그는 결국 35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꿈보다도 4년이나 앞당겨 1961년에 결국 그 꿈을 이뤄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결단과 결심 그리고 결연한 실천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20년간 제가 겪어왔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와 성공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숨겨진 비밀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얼마나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나는 35살에 55세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며 꾸는 매우 구체적인 꿈들을 꾸어야만 가능하다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루지 못하면 높은 곳에서라도 뛰어내릴 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 워렌 버핏이 사업가인 우리에게 전하는 성공 비법은 끊임없이 미래에 투자하라 였습니다. 청년 워렌 버핏은 어느 날 대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치여 출근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데. 그리고 그는 그 즉시 그 모든 안정적인 직업을 모두 버리고 가족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버핏 주식 조합을 결성하며 새로운 미래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10만 달러에 불과했던 자본금은 720만 달러로 불어났고 처음 5년간은 다우의 평균 수익률 74%를 능가하는 251%까지 갱신하며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버크셔 해서웨이 당시 섬유 제조회사를 주당 7.6달러로 저가 매수하며 투자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게 됩니다. 어느 분야나 특별한 방법으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은 언제나 좌중의 눈에 띄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우리 눈에 띄게 되는 데에는 자신들만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삶에 대한 적극성과 자신들의 미래를 움직이게 만드는 효율적인 행동 방식들 때문인데 그 모든 행동의 정점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밝혀 이를 증명해 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사업가로서 창업을 하고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충고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색을 많이 하시고 책에서 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사색하는 시간이 1년에 50주나 되고 일을 처리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때의 집중력만큼은 그 어느 시간보다도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 일을 처리하기에 집중 노력합니다. 그랬던 그는 그 효율적인 삶을 통해 지금의 부의 90%를 65세 이후에 이뤄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나만의 성공 영감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는 남다른 동기부여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감히 자신합니다. 삶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은 가장 먼저 항상 배움에 인색하지 말아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퍼붓 때 매번 그 수준을 높여야만 하고 그 답을 행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진실되어져야만 한다. 매 순간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성과를 항상 낼 것인가를 매번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을 정하여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가야만 한다. 그리고 빠르게 세상의 흐름에 새롭게 발전하려 매 순간 노력하라. 그리고 그에 걸맞는 노력 또한 절대 게을리 하지 말라. 10살 때 이민원 동양인 소년은 켄터키주 기숙학교를 다니며 수도 없이 많은 악성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는 지금 어떻게 엔비디아를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 꿈에 대한 기대치를 절대 높게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의 기대치는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는 데는 그리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방해만 될 뿐이죠. 그 이유는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패가 다가왔을 때 이에 대한 회복력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 제 경험상 성공에서의 회복력은 꿈을 이루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네요. 굳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저 여러분이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재빨리 회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일어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1993년 실제 젠슨 황이 동료 2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허름한 아파트에서 창업했을 당시 무려 4년 동안이나 단 한 푼도 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그때도 젠슨 황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낮은 꿈에 대한 기대감을 10분 발휘하여 매 순간 기복 없이 그 모든 고통들의 과정들을 견뎠다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도 초창기 엔비디아 시절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큰 꿈 때문에 매우 큰 곤욕을 치루었는데, 당시 사무용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PC가 언젠가는 게임과 동영상 등 다른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고, 있지도 않았던 그래픽 시장에 쓰일 GPU를 이미 20년 전부터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지만 높은 가격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그의 열정에 대해 응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로 인한 실패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처리에 특화된 CPU를 만들며 엔비디아 시대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데 꿈꾸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꿈을 거대하게 꾸면 실망감도 커져 회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망치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성공의 과정들을 매우 잘게 쪼개 그 과정들이 완성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서 실망감도 좌절감도 느낄 여유조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당시 인텔 천하였던 CPU 시장에서 X86을 출시하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젠슨 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공 비법은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라 였습니다. 젠슨 황의 가족은 젠슨 황이 9살 때 태국 민주화 운동을 겪었고, 그 위태로운 환경을 피하기 위해 두 아들을 미국에 살고 있던 외삼촌 집으로 오직 단둘이만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인종차별과 학교 폭력이 극심했던 미 켄터키주 기숙학교를 실제 칼을 찔렸을 만큼 어린 나이에는 절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었고, 부모님의 그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이 살아내고 견디어내야만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로 만들면, 백인 학생들은 절대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선생님의 눈에 들었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수학을 가르쳐주며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해내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삶의 지혜를 하나둘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공부에만 매진했고,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마친 후에는 식당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며 돈을 벌었고, 잠자는 시간마저도 줄여가며 죽기 살기로 자신의 삶에 매달렸습니다. 그 악착 같았던 학생 젠슨 황은 포틀랜드 알로하 고등학교를 2년 조기 졸업했고, 오리건주 주립대학에 입학하며 전기공학 학사를, 1992년엔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자로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젠슨 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성공이란 내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 엔비디아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함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공과 그 위대함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위대함이란 위대한 지식과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위대함이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실패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여러분들의 인격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똑똑한 천재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숱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역경들을 딛고 일어섰을 때 만들어지고 형성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조언입니다. 스탠포드 학생 여러분, 제발 더 열심히 더 많은 고생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한 기자가 젠슨 황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일컬어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는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절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고민이 한참이던 어느 날 새벽, 저에게 스티브 잡스는 그 비법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창의성은 그저 어떠한 한 대상과 또 다른 대상을 연결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주위에서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해냈느냐고. 제가 볼 때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그저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제가 볼 때 그들은 그저 자신이 이제껏 경험해왔던 그 모든 것들과 지금부터 새롭게 펼쳐지려는 것들, 미래의 그 어떤 것을 그저 단지 결합시켰을 뿐입니다. 헌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며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 남들보다도 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의 시간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부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본 채널은 비록 평범한 꿈들이지만 함께 모여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단 3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기발하고 매우 창의적인 생각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몸소 시작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 것뿐이다.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의미 있는 경험들과 매우 다양한 기회들로 가득 찬 삶을 살기에 진심으로 노력하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사고와 분석 등으로 자신감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매 순간 조심하는 것이다. 전혀 기대치 못했던 임신으로 태어났던 아이는 곧바로 입양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꿈조차 없이 살았고,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난 후 수십 년이 흐른 후에 8조 원에 이르는 자산과 세상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향해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남다른 성공을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불필요한 것을 먼저 없애 정교함에 집중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총 3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만 하는 기본 소양을 말해주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에 집중하여 이를 강력하게 압축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만년꼴등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 빌리비는 모든 악조건들 속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에이스들을 대체할 선수들을 찾고 있었고, 이를 위한 대책회의를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리스트업했던 선수 명단들을 내놓으며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세웠던 의견들은 그 선수는 여자친구가 너무 못생겨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대했고, 어떤 선수는 스윙을 할 때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가 유독 경쾌하여 추천했으며, 심지어는 성적과는 무관하게 풍기는 이미지가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닮았기 때문에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수들을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시덥지 않은 소리에 질려버린 단장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오랜 고민 끝에 모든 스태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학과 통계학에 정통한 이제 막 야구계에 입문한 직원 하나를 영입하며 통념과 관념, 카더라 등을 모두 걷어내고 완전히 배제한 채 철저하게 데이터에 입각한 사실에만 집중하며 선수들을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빌리빈 단장은 그 1년차 직원을 향해 오직 단 한 가지만을 주문했습니다. 부상을 당했던 사생활이 문란하든 이미 전성기가 지나 거들떠보지도 않든 상관없다. 오직 출루율에만 집중하여 선수들 명단을 만들어 오라. 결국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빌리빈 감독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문제의 핵심에만 집중을 했고, 이를 강력히 압축하여 자신만의 중심으로 실천에 옮겼고, 이를 강력히 추진한 덕분에 만년 꼴등에서 팀을 벗어나게 함은 물론이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20승 연승이라고 하는 대업적을 함께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뉴욕타임즈는 그를 평가하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삶을 이끌지만 패자는 약속만을 남발하며 그저 삶을 허비한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주문했던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소양은 절대 생각을 한 곳에 가두지 말라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애플폰을 기획했을 당시 디자인 부서에 하달했던 명령은 핸드폰 위에 놓여져 있던
키패드 위에 버튼들을 무조건 단순화하라는 주문이었고, 이때 디자인부서 전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모여 핸드폰 위에 나열되어져 있던 그 수많았던 버튼들을 어떻게 하면 소리를 지르 단순하게 만들까에만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의 본질을 전혀 이해치 못하고 있던 그들을 대신해 고민에 들어갔고, 버튼들 숫자들을 줄이는 대신 아예 밀어버려 그 자리 위에 터치 스크린을 얹음으로써 그 모든 버튼들을 아예 통째로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광적으로 몰입했던 단순함의 본질들은 우리들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을 모아두고 애플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핵심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당신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고 사람들이 우리를 경외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로 스티브 잡스가 주문했던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다른 생각의 기초적 기본 소양은 선택의 다름에 익숙해져라 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우리 모두가 결국 죽는다는 사실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잃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생각 함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나를 만들고 나면 당신 삶에서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생각은 당신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그 선택들은 당신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그것이 제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절대 죽음 앞에서는 그저 초췌할 뿐이다. 그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게 된 당신은 당신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무언가만을 남게 만든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비로소 당신을 세상과 구별짓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차별하라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우리가 갖춰야만 하는 기본 소양은 세상과의 접점에서 절대 멀어지지 말라였습니다. 언젠가 한 기자가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출발하냐고. 이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 있는 것을 고집하지만 나의 생각과 지성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대중들 속에 파묻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수적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흥미롭다 여기는 것에 절대 주저치 않고 탐구력으로 행동하려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오클랜드 대학에 의학과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했지만 그 비싼 등록금을 왜 내야 하는지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며 1학기를 자퇴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학문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들 때문에 자신이 궁금해했던 그 모든 수업들을 닥치는 대로 들었던 그는 서예 수업에 한동안 빠져있다 인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불교에 심취하면서는 단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던 그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가기 싫었던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 콜라병을 줍고 무료급식들을 전전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시작했고, 한 컴퓨터 클럽에 가입하면서는 사람들이 곧 퍼스널 컴퓨터에 매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며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을 깨우치는 것은 외부의 요소로부터가 아니라 그 모든 출발의 시작은 바로 나의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완성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주문했던 다른 생각을 갖기 위한 기본 소양은 모든 꿈의 경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 본인도 자신이 분명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맹신했고, 그 맹신이 자라 집념을 만들어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상식의 영역을 스스로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떠난 사후에 애플 직원 모두에게 남겨진 그의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당신보다 똑똑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신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기회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으라. 만약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만나 지금 당장 해고될 것이다.
20년이 넘는 경제적 자유 여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도전과 남다름의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장 강력한 적은 제 안에 깊이 박혀져 있던 타성과 관성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저의 믿음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남다름은 그의 엄격하고도 집요한 높은 기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항상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었고 매일매일 그 자신과 맞서 싸웠다. 그는 언제나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미래를 꿈꿨으며 자신만이 갖고 있던 비전과도 매일매일 부딪혔다. 그리고 그 길 모두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길들이었다. 연봉 4,500만원, 아파트 월세도 내지 못했던 한 청년은 동료 2명과 함께 26세 창업에 나서 43살에 40조 원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일궈냅니다. 그 숱한 위기 속에서도 매우 보잘것없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브라이언 체스키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위기관리 능력의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바퀴벌레처럼 생존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참을 승승장구하던 자신이 창업한 에어비앤비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었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로 14억 6,600만 명이 넘던 국제 여행객 수가 4억 명으로 수직 하락하며 기업 공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환불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브라이언 체스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호텔과 교통, 럭셔리, 숙박 관련 사업 그리고 미디어 등의 사업 진출까지도 모두 철회시켰고 기존 회사 인력의 4분의 1, 1,900명을 해고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들까지도 50% 혹은 전액 삭감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토하는 구조 조정을 하며 본래의 주력 사업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는 분명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 하나에 의지한 채 하루 종일 자신의 회사 에어비앤비 홈페이지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비쳤던 희망과 같았던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검색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었던 여행객들은 기존의 먼 해외 여행 대신 자신이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여행지를 찾으려 그 검색량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었고 이를 발견했던 브라이언 체스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들을 한데 모으고 단 한 달 만에 그 방대한 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 물론이고 회사 매출 전략까지도 전면 수정하며 가까운 곳으로 떠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홈페이지의 알고리즘까지도 전면 개편하면서 잠재적 여행객들이 그 근처 여행지를 적극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설계 자체를 바꾸었고 그 결과 성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상반기 손실액만 7억 6천만 달러였던 흑자를 3분기로 접어들면서는 약 2억 1,900만 달러의 순이익으로 돌려세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사업 초기 돈이 없어 폐업 직전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판매했던 오바마, 그리고 캡틴 맥케인 시리얼을 직접 집에서 손수 만들어 팔아 2만 달러를 손에 쥐며 기사회생했던 당시의 브라이언과 그 동력에 투자했던 세계 최고 투자자 그레이엄은 당시에 그들을 보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은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정말 바퀴벌레 같다. 그것도 절대 죽지 않는. 두 번째로 브라이언 체스키가 우리에게 전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성장을 도왔던 어드바이서 세이벨은 그들의 탁월했던 위기관리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제 아무리 흘러도 그들 중에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고 또한 그것을 실제 성공으로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이토록 민첩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매우 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제 오랜 투자 경험과 어드바이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것은 결코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수립하기 위한 기획에 절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런칭을 하죠. 제가 볼 때 이들이 그 수많았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즉각적인 실행이 바로 허용되는 그들만의 조직 문화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친구 개비와 함께 지냈던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떠나 그들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아파트 임대료가 부족하여 방값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컨퍼런스에 참석하려던 참가자들이 호텔은 물론이고 지낼 방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단서 하나에 기대어 그 즉시 에어 매트리스 3개를 구입했고 차별화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비록 허접하지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블로거들을 통해 홍보하며 최초 3명의 고객들을 유지했고 전혀 기대치 못했던 $1,000를 손에 쥐고는 그 사업 가능성을 그나로 점쳐 에어비앤비를 창업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으로 손꼽히는 시드니 프리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모두는 각자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들을 하나둘씩 갖고 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결점들을 자신의 성공에 매우 유리하도록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다. 현재의 위기가 불안한가? 지금의 위기를 당신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고 삼아 결국 도약할 기회로 반드시 만들라. 그러면 그 기회는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브라이언 체스키가 제시하는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꿈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에겐 당시 굉장한 경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 폰 랭리 박사. 그는 하버드를 졸업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이며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막강한 인맥들을 동원하여 시대를 앞서갈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전문가 기술 집단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 비전문가이자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돈이 없어 허름한 창고에서 폐기계에서 뽑아낸 부품들로 비행기를 조립했던 라이트 형제에게 인류 최초 비행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랭리 박사는 절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그 누구보다도 우수한 과학 실력을 갖췄으며 자금 또한 미 육군성에서 지원받아 매우 풍족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실패 요인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 나는 그저 비행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세워 유명해지고 싶었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랬던 그의 꿈과는 달리 라이트 형제의 꿈은 그 동력 비행선을 통해 인간도 결국 날 수 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그 세상을 반드시 보고 싶다 라고 말했고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욕심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그 무모한 도전은 결국 인류사의 길이 남을 역사의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의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매우 독특한 문장 하나가 보입니다. 시리얼 사업가처럼 일하라. 초창기 자신들이 만들어 팔았던 그 시리얼의 꿈처럼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버텨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운도 노력이 있어야 찾아온다라고 했고 전장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병사는 절대 학습할 시간 따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판단력이란 좋은 결정 능력 그리고 그 맥락을 매우 잘 이해하는 능력들의 조합들이다. 나는 제품 역시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전체를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 결국 성공이란 현명한 사람이 자신이 발견한 이상의 것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962년에 설립된 월마트는 당시 최고의 공룡 유통기업 시어스 로벅을 드디어 초월해 소매업계 1위에 올랐고 2006년 기준 그 매출액의 성장은 세계 27위 나라의 국민 총생산 GNP에 맞먹는 수준이 되었으며 월마트의 저가 시스템은 나라 전체의 경제 효율성을 0.75%를 향상시켜 개인 소비자 한 사람이 1년간 $895, 미국 인구 전체가 263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전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막대한 경제력을 구가했던 샘 월터는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향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공 비법으로 절대 고인물이 되어 썩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샘 월터는 창업 5년 만에 19개나 되었던 매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음에도 절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미 미 전역에 250개나 되는 소매업체를 거느렸던 K마트를 자신의 최대 경쟁자로 여겼고 반드시 이기겠노라 결심하며 그 약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 즉시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명부지였던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최고의 전산학교 IBM 컴퓨터학원에 등록하였고 허구한 날을 컴퓨터만을 파며 앞으로 재고관리와 물류 통제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지식으로 가장 먼저 각 매대에 배치되어져 있던 현금 계산기와 회사 임원들 간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없던 바코드를 붙여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자동 인식 기능을 재고관리 시스템에 붙여넣었고 실제로 얼마 안가 업계 최초로 전체 모든 물류들을 전산화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1900년대는 고객들보다도 주인들의 콧대가 더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고객 편의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전무했던 그 시절의 청년 샘 월튼은 우리 회사의 보스는 단 한 명뿐이고 월급을 주는 이도 오직 고객뿐이다 라고 말하며 당시에는 개념조차 없었던 박리담회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경쟁 업체들보다도 20%나 싼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매장은 언제나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소된 매장을 유지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고집했고 6개 주 가맹점들 중에서도 최고 매출액을 찍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경쟁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웠고 경쟁자 이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신의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월마트조차도 1960년대가 되자 울코, 타깃 등 대형 할인점들의 출몰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샘 월튼은 자파점으로는 그 한계를 직감하게 되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매우 독립적인 대형 할인점을 1962년에 열게 된 것입니다. 싼 가격, 고객 서비스, 업계 최초 전산화된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샘 월튼은 미국 전역에 250개나 되었던 점포에서 8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던 기존의 할인점들과는 달리 인구가 채 10,000명도 되지 않았던 작은 소도시에서 고작 19개밖에 안 되었던 매장을 두고 있었음에도 900만 달러라고 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샘 월튼의 하루 일과의 대부분은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경쟁사들을 연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점포를 돌아다니며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 창고에서의 인벤토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매장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는지, 가격 정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며 동선에 따른 매장의 상품 진열 방법과 심지어 점원들의 복장, 손님들의 접대 방법, 멘트들까지도 모델이 적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녹음기를 포켓에 넣어두고 다니며 자신이 보기에 특히나 좋은 자세로 근무하는 직원한테 다가가서는 몇 번이나 계산을 거듭 신청하며 그 직원의 행동과 모습, 손님 응대 방식들을 배우기에 노력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스스로 거울을 보며 몸을 익혀 다음 날에는 그 즉시 월마트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월마트는 1970년대 중반까지 미 전역에 100개가 넘었던 점포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1억 7천만 달러라고 하는 당시에는 믿기조차 힘든 매출액을 구가하며 56세가 되던 해에 경제적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월마트는 결국 당시 50년 동안이나 독주하던 최대 유통기업인 시어스를 따돌리게 되었고 업계의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밀려났던 시어스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 1918년에는 파산보를 신청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이 세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또한 영원한 패배자도 없습니다. 이랬던 월마트 역시도 지금 가장 강력한 도전자 아마존의 도전을 받고 있고 신생업체 테무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던 샘 월튼은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2년 된 구형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며 그 무서움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라. 다른 길을 선택하라. 편견 따위에 휩싸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라.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비전이다. 나는 언제나 나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도전하고 시도해야 했으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나는 더 나아진다. 백만장자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그들은 돈 버는 천재들이 된 것인 걸까? 야후, 파이낸스, 포브스, 블룸버그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저만큼이나 궁금해하고 있었고 이를 매우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던 자는 서로 각기 다른 결론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공통 분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된 그들만이 갖고 있던 매우 독특하고도 특별한 특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생각하고 실천하여 가장 빠르게 우리의 꿈에 다다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 필독서 자기관리 매니징 원셀프에서 저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의 오류들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판단하고 신뢰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생각들은 착각에 가깝다라는 것을 그들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가 만나왔던 실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못하고 잘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실천하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 성공하였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나 자신에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농구를 무척 좋아하고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혹은 매주마다 농구장으로 향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좋아하는 농구를 통해 돈을 벌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받고 5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으면 물론이고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느 구단주들처럼 의자 속에 깊이 박혀 앉아 경기를 보거나 거드름만을 절대 떨지 않습니다. 매 경기 때마다 경기장을 찾고 있고 팀이 승리하면 미친놈처럼 날뛰며 지는 날이면 화가 나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욱이는 심판의 판정이 불합리하다 여기면 곧바로 경기장으로 달려내려가 심판에게 주옥을 날릴 것처럼 항의까지도 합니다. 이랬던 그도 그토록 좋아하고 열광하던 농구를 못하게 만들었던 매우 불우하고 가난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더욱이는 매일 밤마다 포커에 미쳐있던 무능력한 아버지에겐 그 어떤 것도 기대조차 할 수 없었고 하여 그 어린 소녀는 일찌감치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봉투를 팔기 시작했고, 고작 당시 지역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실렸던 농구 경기 중계를 당시 일고 있던 인터넷 폼을 이용하여 최초 음성 농구 중계 사이트 오디오넷을 만들어 라디오계의 중계방송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주식시장에까지 상장시켜 오래도록 꿈꾸었던 자신의 꿈을 마침내 이뤄내고 맙니다. 예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줄 끝에 서라 라는 책의 주된 내용은 설사 지금 처지가 어렵고 비관적이어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신도 충분히 지금의 삶을 받고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느껴왔던 성공의 길은 그 수많았던 나무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나무, 그리고 이미 거대해져 있는 나무를 찾아 그 나무의 씨앗을 얻어내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다 갖다 뿌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키워내는 매우 남다른 고된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세상 일기에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세상을 등져서는 절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자의 특별함이란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사이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다른 방법을 찾아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껏 20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성공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경찰서로 급히 전화해 자신이 지금 남자친구의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는 정확히 12년 뒤 15억 달러, 하나로 1조 9,8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으며 34살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은퇴를 하며 전세계 최연소 여성 최초 억만장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포브스가 그녀를 지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트니 울프 허드는
사람들이 뭘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일을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녀의 성공 여정을 통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삶을 바꿔 성공에 이를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배워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그녀가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성공 전략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돈 버는 수단으로 역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대학교 때 당했던 데이트 폭력과 함께 창업했던 동료로부터 당했던 성추행으로 오히려 회사로부터 쫓겨나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에 절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어 창업에 도전하여 데이팅 앱 범블을 창업하였습니다. 이미 레드 오션이었던 데이팅 앱 시장에서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데이팅 앱 범블을 세상은 이렇게 단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데이팅 앱. 울프 허드가 창업한 범블은 온전히 여성만을 위한 데이팅 앱입니다. 기존의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져 왔던 타 데이팅 앱과는 철저한 차별점을 두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슈화했던 한 기자가 그럼 데이팅 앱 범블은 남성을 완전히 배제한 앱이냐라고 물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범블이 갖는 핵심 가치가 여성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만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앱상에서 여성이 없으면 남성도 존재할 수 없고 남성이 없으면 여성 또한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둘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절대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시킬 수도 없다. 나는 그 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총 5가지의 성공 요인을 선택했고 집중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빌드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차별화는 데이트 시작의 모든 권한을 여성에게만 부여하여 모든 앱상에서의 관계에서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야만 데이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장거리 연애를 기피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철저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근거리 위치 기반으로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 전략은 커넥션 형성은 남녀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졌지만 커넥션의 시작 역시도 오로지 여성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별화는 울프워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성차별과 데이트 폭력 등의 그 어두웠던 과거들을 그 앱 속 깊숙이 투여시켜 남자 쪽에서 집요하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여성이 24시간 내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커넥션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철저히 보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선택했던 최고의 차별화 전략은 바로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팅 앱 범블의 슬로건은 다소 강렬합니다. 먼저 움직여라. 이 단 한마디가 지금까지 소심하고 수동적이었던 여성들을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데이터녀로 변신시켰고, 이는 곧바로 데이팅 앱 범블의 성공으로 이어져 지금도 거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울프워드는 창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5가지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여 여전히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앱을 출시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가맹되었던 홍보 영상에서는 실제 한 소심한 여성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장면을 담으며 그 홍보 영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넣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낯선 남자에게도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먼저 움직여라. 이 단순하고 핵심적인 전략 가치로 무장한 데이팅 앱 범블은 앱 출시 첫 달 1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이 이 앱을 통해 이성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 성장을 지켜보고 있던 매치그룹은 창업자 울프 허드에게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51억 원의 기업 인수를 제안했지만 그녀를 이 제안을 단숨에 거절하며 실리콘밸리의 전설로도 남게 됩니다. 포브스가 2017년 기준 범블의 시장 가치를 10억 달러 이상으로 발표하며 당시 그녀의 결정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상식적 성공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 역시도 일과 사랑 모두를 성공시킨 성공한 여성들의 롤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일과 사랑, 가정 그 모두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모두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성공과 사랑 그리고 가정마다의 경계를 두어 따로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허문 것인데, 실제로 그녀 역시도
아들 둘을 회사로 데려와 육아를 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육아와 일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모두에게 충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잃게 된다라고 그녀가 함께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녀의 이 말을 통해 지금껏 제가 갖고 있었던 성공의 자화상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과 사랑 그리고 가정과 성공의 경계를 허물어야만 성공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녀는 29살이 되던 해 포춘지 선정 40세 미만 40인의 젊은 혁신가 9위에 등극되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CEO로 등극하며 창업 후 12년이 흘러 자신의 그 모든 어두웠던 트라우마를 뒤로한 채 1조 원의 자산가로 변신하였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것부터 아셔야만 합니다. 성공은 절대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싣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는데 우선 당신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어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매일같이 단 2주만 쳐다보세요. 삶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좌절하고 또한 그렇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차분히 조용한 모습으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며 세상이 나를 가로막는 거짓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공을 꿈꾸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것이 설사 초라하고 아주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최소한 당신의 성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 명문대학교 UCLA에서 공학과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까지 두루 전공했었던 한 전도 유망한 대학생은 재학 중에 스카우어라는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를 창업하였고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영화협회, 음반산업협회, 미국 전체 음악 출판 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2,500억 달러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절대 감당해낼 수 없었던 그 판결로 인해 생애 처음으로 파산 선고를 당하게 되고 그토록 힘겹게 들어갔던 그 명문 대학조차 중도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17년 동안 회사를 몇 번이나 창업하고 또한 실패를 거듭하였고 기업 가치 510억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60억 달러의 자산가가 되며 미국 400대 부자들 중에서도 재산 증가율이 가장 빨랐던 1위 부자로 등극하며 전대미문의 공유 운송 네트워크 서비스 우버를 창업하며 화려하게 재기합니다. 그를 지칭하는 말들, 자신이 세운 우버에서 쫓겨난 퇴출자, 우버 기사와 막말 논란을 벌였던 창업자, 직장 내 성추문, 가혹한 기업 문화 창시자, 그 모든 어두운 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에게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밟히고 짓이겨도 절대 죽지 않고 다시부터 생존해내고야만 하는 그의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과 생존 방식이 우리의 성공에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 트래비스는 가장 첫 번째 생존 전략으로 돈 앞에서는 모두를 평등하게 줄 세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0억 달러로 파산 선고를 맞이하게 되었던 대학생 트래비스는 주위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눅들기는커녕 곧바로 다시 똑같은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 사업을 기존의 동업자들을 설득하여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단지 달랐던 오직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에는 자신을 파산으로 이끌었던 방송국과 영화사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이 아닌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자료들을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거꾸로 창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카우어 이후 저는 레드 수시라는 회사를 곧바로 다시 창업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했던 그 소송자들에게 똑같은 기술로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수죠. 일종의 복수. 결국 그는 자신만의 탁월했던 승부사 기질로 좌절 대신 생존을 선택했고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사람들까지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멀리하고 등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적도 동지도 평등하게 줄을 세워야만 성공이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라고 그 냉엄한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던 트래비스는 또다시 갑자기 불어닥친 닷컴 버블이 닥쳐 그의 성공을 다시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실패를 거듭할 수 없었던 그는 회사 규모와 현금 흐름을 극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트래비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성공 비법은 멈춰서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원들의 몇 달치 월급까지도 밀리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급여세 중 약 11만 달러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공동 창업자 마이클 토드의 신뢰마저 잃으며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트래비스는 살던 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수입도 없이 지내게 되며 그마저도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 마지막에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 3명만이 회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세컨잡, 쓰리잡 등을 뛰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있었고 여러 벤처 회사들을 돌며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살아가던 트래비스에게 어느 날 오아시스처럼 절대절명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006년에 드디어 극적으로 벤처 캐피탈로부터 펀딩 수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2개 펀딩 회사로부터 약 170만 달러라고 하는 펀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본사를 태국으로까지 옮겨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매출과 회사 형태를 갖추고 나갔을 무렵 당시 최고의 경쟁자였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에 1,900만 달러의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며 태어나 처음으로 백만장자에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명함조차 내밀 수 없을 만큼 소규모의 M&A였지만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누리지 못할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잣돈을 마련하게 된 트래비스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그 즉시 자신의 창업과 실패 등의 경험들을 10분 살려 창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을 리드하고 신생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노릇의 엔젤 투자자로 변신하며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꿈틀거리는 도전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저 단순한 투자자 역할에서 잼패드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젊은 기술 애호가들에게 살롱으로 내주며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전 역시 큰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 매각으로 벌어들였던 거의 모든 돈들까지 날리며 스스로 부여잡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트레이드마크였던 도전의식까지도 모두 상실한 채 더 이상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 절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삶의 수렁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죽은 송장처럼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던 트래비스는 어느 날 우연히 우디 알린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그 작품이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고 투자 대비 9,600만 달러로 가는 어마어마한 수익까지 거두었던 수작이며 심지어는 그 작품을 만들었던 우디 알렌의 나이가 당시 70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젊은 나이였음에도 고작 그 몇 번의 실패 때문에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고 다시 일어서자 라고 말하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나섰던 길에서 그는 자신의 재도전을 축하하기 위해 고급 리무진을 빌리려 했고 차량 서비스를 받는 것과 그 차를 운전해줄 운전자를 함께 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고 거기다 엄청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발견하며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고급 차량과 운전자를 매우 간편하게 그리고 매우 저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겠다 결심하며 우버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지금 114조 원의 전대미문의 전세계 최초 자동차 공유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해져 있습니다. 48세에 매우 단순했던 아이디어 하나로 거대 기업을 일으켰던 킹 캠프 질레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사를 이끈 최고의 아이디어들은 거의 모두 매우 단순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똑똑하고 슈퍼 히어로 같은 능력을 가진 불세출의 천재가 나와 거대한 성공을 이뤄내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모습들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추앙하며 동시에 또한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무척이나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꿈을 꾸고 기업을 일으킨 사업가들의 열망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내 손으로 일으킨 회사가 이 사회가 인정하고 세계가 자부하는 성공적인 회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거대한 꿈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징후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의 잠재력을 항상 지니고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능력들을 고도로 집중하여 한 곳에 발휘할 줄 알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을 이롭게 만드는 데 씨앗이 되도록 뿌리고 다니는 것이다. 인종차별, 성별의 유리벽을 완전히 깨고 나와 파나소닉 북미법인 이사회 의장 겸 CEO에 오른 이명헌 대표.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엘리트 코스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말단 법무팀 비서로부터 시작하여 36년 만에 이 모든 악조건들을 뚫고 나와 한인 최초 최연소, 외국인 최초 일본에서 파나소닉의 북미 전체를 관장하는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성공 원동력으로 차이와 평가를 인정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과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간극을 메우기가 여간 쉽지 않죠. 저의 경우는 그 간극을 메우는 최선의 방법으로 내 개인적인 자아는 최대한 나의 사적 공간에 남겨두려 노력하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려는 혹은 평가받는 나의 공적인 나는 철저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최대한 기대치로 극대화된 모습으로 지켜내려 매 순간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사이를 철저하게 구별 지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 작업인 것입니다. 객관화된 나를 성공의 최대 무기로 발휘하고자 할 때 그 능력치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능력이 발휘되는 지점은 기회가 닥쳤을 때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매우 이성적으로 최대한 발휘하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성공으로 바꿔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라 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일상의 그것들처럼 무심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회를 위해 평상시 때마다 얼마나 내가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기다렸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공부와 경험, 그리고 또한 그 역할이 되어 임무를 수행해보는 것 역시도 이에 포함되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성공한 부자들이 그토록 경험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잊혀질 기억에 의존치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했던 사실, 거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직접 느꼈던 감정들까지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된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항들을 나의 하루에 그대로 녹여내며 나만의 일상 루틴으로 만들어내며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습관이고, 그 습관으로 만들어낸 하루하루가 나의 삶을 이끌고 운명까지도 바꾼다는 사실은 이젠 아예 새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단계에서 거의 모두가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한 후에는 반드시 나의 루틴화된 하루의 장단점들을 내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며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새롭게 시도했는데 평상시에 나의 실력보다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왜일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명헌 대표가 알려주는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차별에 대한 대응 태도입니다. 이명헌 대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렸을 적 저의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꿈은 제 자신에 대한 회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 자매 중 둘째였던 저는 공부를 제일 못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커서 무엇이 될 거냐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걱정해 주셨습니다. 부사장이 되고 저희 회사 코칭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저는 어렸을 적 갖고 있었던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적잖게 놀래며 재작년부터 그 차별 의식을 없애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죽자 살자 매달려 미 콜롬비아 대학에서 라이프 코칭 전공을 모두 다 마스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차별이든 컴플렉스든 모두 경험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오직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이 가장 좋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단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6년, 그 고질적인 성차별, 단지 여성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나의 능력과 실력들이 평가절하되고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인사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는 정말 견디기조차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점은 차별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의 내성이 조금씩 생기고 잔 근육들이 점점 더 탄탄해지며 긴 안목으로 볼 때 그저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나가니 결국엔 이 사회가, 이 기업이 나의 진정한 능력들을 조금씩 제대로 평가해주기 시작하며 알아봐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저는 한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단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의 능력과 실력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의 손해가 될 테니, 저는 성공이라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두 번 탄생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품은 성공의 꿈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며 느꼈던 확신 하나, 그것은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짐에 따라 내가 앞으로 이룰 성공의 질과 기간, 그리고 그 과정들의 굴곡들이 그것과 정비례하며 정해져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처럼 여러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심으로 성장하며 채워지질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살찌우고 단단하게 만들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이를 통해 대응하려 판단하려 하며, 이 모두를 안고 갈 만큼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려 하고, 제 아무리 강한 프레셔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부정적인 감정 속 트라우마나 패닉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세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공한 부자들이 명상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이고 책에 그토록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명희 대표는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경력 단절녀로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닌 타국인 일본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물쇠를 무겁게 지닌 채 마이너리티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아직도 사실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배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이너리티라고 하여 모두가 다 나쁜 점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빠르게 전진시켜 준다는 사실을 지난 36년간 배웠고, 지금 그 보상이 되어 나에게 안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외면적인 틀에 갇혀있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식으로 전환하려 항상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의 의식을 되도록이면 건강하고 단단한 자로 만들면 그런 나 자신과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친밀하게 지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명훈아, 오늘 참 힘들었지? 그래도 오늘 너 진짜 수고했다. 애썼어 정말.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존중해줄 때, 그때부터 나는 남에게 의존치 않는 매우 단단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매우 강한 리더가 되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 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존감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이며,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이며 아들이고 딸이기 이전에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드는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